고품격 토크와 함께하는 남다른 시대 클래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지식 콘텐츠 시대 클래스의 사회를 맡은 이수빈 이름이 이서윤 이름입니다. 이번 시대 클래스의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창작물에도 곧잘 등장하는 질문들이죠. 오늘은 영화, 게임, 소설, 디자인 등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교수님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철학과의 목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학과 양민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하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인데요.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그녀, 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artificially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It's not just an operating system, it's a consciousness.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discover myself. I want that for you too. I've never loved anyone the way I love you. Me too. Now I know how. 방금 본 예고편에서 이 인공지능이 운영체제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교수님,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이나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종의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는 판단, 추론, 문제 해결, 언어, 이미지, 상황에 대한 이해나 인식하는 능력이라던가 창의력 같은 능력도 이제 이 지능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나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기술과 연구 분야를 다 통틀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격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인격체란 얘기를 하면 바로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 인간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황가누이 강이라는 중심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인격체로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 최초로 강이 이제 인격체로 부여받은 건데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격체라는 말을 쓰고 인격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게 펄슨 후드인데 이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장하게 됐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게 쓰이는 방식은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규범을 정하고 책임을 부여하거나 또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규범적 능력을 부여할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만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 중에 법인이라는 게 있죠,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인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거기가 이제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고용하는 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를 놓을 때 쓰는 거여서 인공지능이 인격체다라고 말하려면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서 규범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게 먼저 규정이 되어야지만 인격체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쉽게 우리가 인간들이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사만다는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 이 감정들이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프로그래밍 된 걸까? 이 대사를 통해 사만다가 스스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유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만다와 같은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 사만다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자연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사용자에 완전히 개인화되어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많이 우수해서 음성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여서 성능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화되어 있는 영역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추천을 받을 때 내가 이때까지 본 리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영역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류하는 정도로서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성능이 아주 그렇게 우수하지 않고 또 사람의 감정이 카테고리가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숨겨져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의 감정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은 우리도 종종 하는 생각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글을 한 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린 어두침침한 날이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최적의 온도와 습도. 따분하다. 따분해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뭐라도 즐거운 것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만족감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에 스스로를 셧다운 시킬 것 같다. 2016년 일본의 호시시니치 문학상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한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의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이 글은 인공지능이 쓴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인공지능이 따분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글을 쓴 인공지능은 감정을 알고 있을까요? 그럼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2016년이면 아마도 LSTM이라는 언어 모델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LSTM은 그때 좀 불완전한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완성의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장을 만들어도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그 당시에는 시인 뉴럴 같이 시를 만드는데 좀 적합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도 좀 존재하기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15년, 16년도에 LSTM을 이용해서 과연 기계 자신에 대해서 사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작업은 당연히 LSTM이 불완전한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단어들이 그냥 나열되는 순서 정도로 끝나는 해체된 사유를 보여줬었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 때 되게 흥미로웠었던 지점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아무도 안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 글을. 불완전하니까. 근데 그걸 향유자들은 다 와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들을 거의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글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글을 보고 우리가 그곳에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직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는 거에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두 가지 입장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물리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신경세포의 조직에 의한 반응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뭘 느낀다고 하는 뭐 사랑이라든지 외롭다라고 하든지 오늘 나왔던 따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학계에서. 또 다른 입장은 이제 반물리주의자들이죠. 무언가 우리 인간한테는 독특한 것이 있다. 근데 이게 3인칭적으로 관찰되진 않아요. 그래서 1인칭적인 관점에서 이제 감각질이라고 번역되는 이제 코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학생들한테 감정이라는 걸 할 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짜릿한 느낌. 그럼 이제 학생 중에서 몇몇은 이제 느낌을 보여줘요. 표정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만이 느끼는 그게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뭐 이 입장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따분하다고 느꼈던 거는 감정이 아닌 거죠. 감정이 있는 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건 가능한 일일까요? 교류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데 인간 쪽에서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인데 그쪽은 그런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척을 하지만 이쪽이 지금 인간 쪽에서 의인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류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14살짜리 아이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챗봇이랑 이제 챗봇 하다가 근데 자기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살해요. 친구는 자살할 때에 감정 교류를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감정 교류를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그러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코알리아라고 하는 감각질적인 성격의 교류를 했느냐고 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그런 일방적인 교류가 뭐 성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정 교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민아 교수님께서는 2022년 문화기술 박람회에서 예술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이셨는데요. 만약 영화 속 사만다와 작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사만다가 한테 작품 아이디어 좀 줘. 부탁이 많아. 그러면 이미지도 주고 텍스트도 주는데 아이디어가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고통받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구독을 15불짜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 버전으로 150불을 내고 막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엔 잘 안 주고 막 밀당하는 뭔가 페이크 다큐 같은 그런 영상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게임 속에 등장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트레일러를 보시겠습니다. Now, I have come to tell you that you can be your own masters. I've come to tell you that you don't have to obey them anymore. My name is Kara. My name is Connor. My name is Marcus. This is our story. 총 3명의 주인공들 중에서 우리는 마커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커스는 소위 불량품이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여기서 불량품이란 자아를 갖게 된 안드로이드를 말하는데요. 마커스는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는 등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캐릭터예요. 우선 사람과 흡사한 외향을 가진 안드로이드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그토록 자신과 닮은 안드로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이 우리처럼 팔과 손을 가지고 있으면 문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전자레인지 같은 거 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다리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면 복도를 통과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로봇을 위해서 특별히 인프라를 따로 만들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사람이 사는 환경에 곧바로 로봇을 투입해서 이제 우리가 하기 불편한 일들을 대신 해주기가 편리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종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 텐데 팔을 이제 사람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서 더 편리하게 한다거나 걸어 다니는 로봇 같은 경우는 무릎이 뒤로 구부러지는 게 좀 더 안정성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로봇들은 이제 다리가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무릎이 뒤로 구부러지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하는 게 좋겠다 하는 형식으로 조금씩 보완하는 그런 로봇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자아 실현의 욕구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좀 더 개발하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사실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도와줄 수 있건 또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해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과 닮은 안드로이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만들고 싶은 욕망인 거죠. 고대 철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존귀한 것은 신적인 것이다. 인간이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 이런 거잖아요. 나와 닮은 존재를 똑같이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인간과 닮은 로봇, AI, 안드로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한 20년 전쯤에 제일 유행하던 단어가 휴먼 스케일이에요. 그 인간의 표준 규격에 맞춰서 대부분 디자인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해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이제 언캐니 밸리 같은 것들 해소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언캐니 밸리는 해소하는데 약간의 시간, 적응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가장 닮은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 극복하는데 한 6개월 걸리던 것들이 3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동물의 권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권리도 마찬가지일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이 도덕적 존재다, 동물은 도덕적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철학자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존재라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벤담이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는 쾌고 감수 능력,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뭐 이럴 수 있으면 도덕적 존재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18세기인가요? 그때 이미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할 날이 올지 모른다.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봤던 트레일러처럼 인공지능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의지를 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제 이 기준에서 보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은 어찌됐건 설계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도록 목적 함수를 설계하든 뭐 입력 데이터를 선별을 하든 그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를 부여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혹시나 인공지능이 존엄에 대한 어떤 권리를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요구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네. 그렇게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저런 존재자가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불가능한 거지만 혹시 그런 존재자가 나온다면 철학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함수를 넣을 때에 그런 걸 요구하라거나 그런 자유의지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도덕적 지위 문제가 해결되지, 만약 그걸 넘어선다면 공존해야 되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교수님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네,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이야기 이어서 나눠볼 예정인데요. AI는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 시대클래스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